12번째 진화론 시간으로서 오늘이 진화론에 대해서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대홍수의 영향. 그 소제목으로 하면 노아의 홍수 후에 실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이제 진화론을 반박하고 끝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고 역사 기록책은 창세기와 욥기서인 것입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부터 17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고 욥기서는 기원전 18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 후에 1656년 후인 2348년경에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대홍수가 있었던 것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지질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세운 위대한 원리에 의하면은 동일 과정설과 균일설, 이걸로 지금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 정의를 보면은 모든 지질 현상이나 자연 법칙이 동일한 방법과 같은 강도로 일어났고, 그래서 과거의 지질 사건은 현재의 그런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고 과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과정설인 거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만물이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균일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1인치씩 퇴적층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퇴적층이 쌓여서 지층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화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격변설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격변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동일과정설을 이론을 적용하면은 무엇을 설명할 수 없냐면 현대 과학이 조산운동이라는 것은 마운틴 빌딩이라고 그래갖고 산이 이제 이렇게 융기되는 거죠. 산맥을 형성하고 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이 암석의 판과 판층이 이제 압축을 받아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향사라는 것은 조산운동으로 해서 이제 지반이 침강되면서 그런 습곡 산맥을 이뤄서 이렇게 해저에 큰 분화구가 생기는 이런 퇴적 분지가 생기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충산당층,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45도 각도로 해서 이 젊은 층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 노년층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층이 역전되는 거죠. 젊은 층이 밑으로 내려가고 오래된 층이 위에 올라가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석유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죠. 얘네들은 석유 같은 것이 1100년, 고생대 1100년 전에 생겼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생기지 않았다. 이러는 거니까 설명할 수 없고, 빙하작용, 빙하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화산지대를 만드는 힘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라는 동일과정설은 이 진화론자들이 1859년에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을 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작품인데 AD 66년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느니 그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른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진화론을 따른다 이거죠. 진화론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창조론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롱당할 것이다 라는 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도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석과 12지층이 나오죠. 지층, 화석과 12지층이 대홍수라는 결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지층으로 구성된 그 지층의 구성과 화석이 이제 생성되는 위치와 생산, 이것을 이제 대홍수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우리 이 지구는 가운데 뭐가 있죠? 용암이 있죠. 용암. 예, 지옥의 장소, 용암이 있고 그 용암을 둘러싸고 있는 멘틀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무암. 그래서 그 용암을 멘틀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암석이 뭐라고 했어요? 화강암. 화강암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 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션 락이라고 해서 창조 암석. 이거 제가 두 번째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화강암을 갖다가 볼 때 그 안에 있는 동위원소 폴로늄 218 헤일로, 이것은 반감기가 3분이기 때문에 그 헤일로가 3분 안에 다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강암은 3분 안에 생긴 것이다. 그러면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3분 안에 만들어 보신 것이다. 이게 지구의 기초석인 것입니다. 기초석, 창조석. 거기에 이제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데 이 땅에 뭐냐면은 이게 퇴적암인데, 퇴적암은 전 지구의 화강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의 73%, 4분의 3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는 약 12km 정도까지 들어가고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사는 게 퇴적암이죠. 그래서 이 퇴적암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퇴적암이 뭐 1년에 1인치씩 쌓여서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얘기하는데 이게 격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던 것이고, 이 퇴적암 안에만 반드시 화석이 존재한다. 화강암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석이 그때 존재하고 이 퇴적암이 쌓인 것을 보면은 이것은 무슨 격변하는 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 수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역사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막대한 양의 동식물이 갑자기 묻혀서 화석 무덤을 이루는 거죠. 화석 무덤. 그래서 한 과학자에 의하면은 탄소 통계에서 보면은 이 탄소가, 우리가 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데 이 탄소가 지구의 대부분 이 퇴적층과 화석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탄소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옛 세상이 있었는데 옛 세상에 있어서 그 수많은 우거진 초목과 동물들이 갑자기 매몰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과거에 지금 발견되어 있는 화석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격변에 의해서 그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99%가 멸종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화석 배치 순서를 보면 짐작이 되는 것이죠. 화석 배치 순서. 그거하고 이제 균일설 뭐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진화론자에 따르면은, 아니 캄브리아기, 제일 오래된 캄브리아기 지층이 있는 뭐 삼엽층이 뭐 맨 밑에만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만 있어야 될 게 위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화석의 순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의 흐름이 있어서 그것을 뒤섞여 놨다 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 지층이 제일 밑인데 그 밑에 고생대 제일 밑이죠. 캄브리아기 지층이. 그 밑에 선 캄브리아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삼엽층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에 굉장히 연체동물과 삼엽층이 맨 캄브리아기에 깔리는데, 이것이 제일 단순한 동물이라면,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동물이라면 단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단세포. 근데 거기서는 이게 굉장히 발달된 동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캄브리아기 공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밑에 있는 선캄브리아기 약 45억 년 됐다고 주장하는 선캄브리아기 거기에는 왜 화석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는 이게 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퇴적층이 쌓였기 때문에 화석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설명이 이제 노아의 홍수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 급속히 형성된 거대한 퇴적물이 아니고는 화석을 만들 수 없고 부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만의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멕시코만만에 100만 마리의 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금방 박테리아와 물에 의해서 다 썩죠. 그죠? 그것이 화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근데 화석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중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썩기 전에 뭔가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기 전에. 그래서 이건 박테리아 물 같은 파괴 요소죠. 물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으면 파괴 요소가 돼서 썩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무슨 어떤 엄청난 사건이 크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다지층 나무 화석.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몇백 년에서 20억 년 사이에 이게 전부 다 지층이 쌓여서 했기 때문에 딱 지층이 보니까 열어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쫙 한 6m 이상 된 나무 한 그루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지층 서너 개를 거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아니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동안 이 나무가 썩지 않고 거기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떤 단시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석탄과 기름의 생성에서 여섯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석탄은 고대 엄청난 나무 그런 식물들이 갑자기 파묻혔다는 것이 이게 석탄이 되는 거고 갑자기 해양동물들이 그냥 떼죽음 당해서 생긴 것이 석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얘기하는 1100만 년 신생기 3대 1100만 년 이후에는 석유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지질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석유와 가스가 생성되려면 수백만 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홍수로 급격한 생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 과학자들의 주장인데 최근 실험에 의하면은 일산화탄소죠. 물을 고압 고온에서 처리하니까 그 유기물이 석유가스를 만들더라. 이것은 이제 어떠한 지질학적으로 적당한 조건만 맞으면은 어떤 고압이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만나면은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석유와 가스로. 그거는 노아의 홍수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증거, 점이층리라는 게 있습니다. 퇴적진이 수백만 년에 거쳐서 점차적으로 깔렸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자들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물의 이동에 의해서 빠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점이층리라는 거예요. 그레이디드 베딩, 그러니까 이 등급으로 나눈 층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는 무거운 거 자갈층이 쌓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자갈,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모래보다 더 작은 거 이런 입자들이 쫙 쌓인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돼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걸 다 걔네들은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의 지층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로는. 이거는 균일설과 동일과정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대홍수에 물을 물러가면서 뭐 했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강한 바람. 상상 못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 강한 바람이 110일간 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점이층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우리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이게 설명을 못하면은 안 돼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이 110일 동안 바람이 불어서 물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바람이에요.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 아라랏이란 뜻은 창조,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이 아라랏 산은 해발 한 5,000m 정도 됩니다. 5,000m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의 중심지죠. 그리고 지금의 문명이 발달하면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10일 동안 바람이 불어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150일이 지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기품의 샘들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6가지 12주 동안 말씀드린 The Evolution Handbook이라는 반스 페레리에서 쓴 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분도 틀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The Fountain of the Deep, 이것은 fountain이라는 게 뭐예요?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 분수, 원천, 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창세기 7장 11절과 8장 2절, 잠언 8장 28절에 3번 딱 나와요. 근데 더 깊음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깊음의 샘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온다. 이 깊음의 샘이 뭐냐 하면은 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깊음의 샘이라고 해서 땅에서 나오는 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둘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깊음,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재창조를 부인하는 모든 책에서는 이 깊음의 샘을 땅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지금 진화론 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땅 속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깊음의 샘은 하늘의 깊음의 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이게 제도교회는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본론, 그러니까 결론이야, 결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서부터는 서론이야 해갖고 서론은 딱 1장 2절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더 딥하고 더 워러하고 다 같은 거죠. 깊음이 물들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 못하니까 노아의 홍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노아의 홍수를 실질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시간당 10,000mm에 오는 엄청난 강우량, 이것이 인공적으로 위에서 떨어진다? 아니에요. 더 딥에서 오는 거예요. 더 딥에서. 지금 한국에 홍수 나서 난리 나죠. 3일 동안 400mm가 왔다. 이게 하루 3일 동안에 3일에 400mm. 근데 이거는 노아의 홍수는 시간당 10,000mm. 예?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개념을 이걸 확실하게 모르면은 노아의 홍수를 그냥 슬쩍슬쩍 넘긴다는 거예요. 국지적 홍수라는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진짜 그걸 놀랄 정도로 많이 왔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딥에서 내려오는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깊음의 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2번을,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을 경고하신 것이고, 잠언 8장 28절에 깊음의 샘이 나오는데 그 문맥을 잘 보세요. 그게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써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는 거죠. 예? 서론부터 시작하면 다시 채울 게 뭐가 있어. 그죠? 걔네들이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절이 서론이다. 이렇게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나오고 서론부터 시작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공허의 하나님이요? 예? 창세기 시작이 그 다음에 뭘 다시 채워? 채울 게 없잖아요. 처음에 창조하는 것인데.
근데 흠정육도 재창조를 부인하기 때문에 흠정육도 역시 이 다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노아 홍수 때 9장 1절에 보면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되잖아요. 땅을 다시 채우라. 성경에 땅을 다시 채우라는 거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9장하고. 8번째 증거, 지질 지층의 통일성. 그렇죠? 지층이 쌓이는데 20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갖고 지질 주장도를 보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로 나눠갖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뚜렷한 경계가 없어. 경계가. 예? 자기네들이 그 화성 나오는 위치 갖고 말이지 이걸 했겠지. 뭐 고생대 신생대가 뭐가 이게 땅이 고생대 특징이 뭐고 이런 게 없어. 예?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경계가 없을까? 노아의 홍수 때니까 경계가 없지. 지질 구상도는 완전한 하나의 단위체예요. 단위체. 저 우리 가서 봤잖아요. 예? 그랜드 캐년 봤잖아요. 그랜드 캐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점리층리만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이쪽이 고생대 중생대 어디 구분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급격하게 하나의 단위체로 형성됐다. 노아의 홍수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급속하게 생성됐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급격하지 않으면 사실 화석도 안 생기는 거예요. 급격했기 때문에 화석이 생기는 거고, 급격했기 때문에 침식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캐년 봤잖아요. 그 급격하기에 그 재빨리 똑같은 지층이 그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겼다는 거죠. 9번째 증거, 지층의 순소와 충산단층. 지금은 전세에 걸쳐서 일정치 않죠. 예? 지층이 일정치 않아요. 그렇다고 전 세계에 대해서 막 이 불균형으로 평행 부정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층은 정상적으로 있고 어떤 층은 뭐 옛날 지층이 더 위에 있고 새 지층이 밑에 가 있고 이런 부정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에 의해서 케이크 같이 케이크 뭐 3단 케이크, 5단 케이크처럼 케이크처럼 쫙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빵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 땅 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합이 많다는 거예요. 충산단층도 많고, 충산단층이 이제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옛날 지층하고 젊은 지층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끄러져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미끄러져 올라갈 일이에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마터호른.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마터호른 산이 있어요. 4,478m 해발 고도. 스위스와 이태리의 국경에 위치했다고 해요. 이거 충산단층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산맥이 그냥 충산단층에서 미끄러져 이쪽 나라라고 이쪽으로 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무슨 격변의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일 대홍수로 무수한 화석이 포함된 퇴적 암층이 생겼다면은 다음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가장 낮은 고도에 사는 동물들은 최저 지층에 묻히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화석을 보면은. 두 번째, 같은 지대 혹은 같은 생태학적 군집에 거주하는 동물들과 함께 묻히는 경향이 있다. 그냥 같이 몰려 살다가 그냥 한꺼번에 변을 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급속히 이동하는 물의 힘으로 생물들은 비슷한 유형끼리 묻히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단순한 형태가 제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좀 도망갈 수 있는 건 좀 나중에 묻히고 이렇다는 거죠. 네 번째, 무척주 해양동물은 해저에 살기에 정상적으로는 바다지층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해양 지층에 살는 게 물이 막 내리니까 거기서 그냥 살다가 압력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류는 수면 가까이 헤엄쳐 오를 수 있어 보다 높은 지층에서 발견된다.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화석 발견되는 순서 보면 맞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양서류와 파충류는 해양 저지대 어류보다도 높고 일반적으로 육지 동물보다 아래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노아의 홍수로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낮은 지층일수록 육지 식물이나 육지 동물이 거의 없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해양동물이 주로 해양식물, 해양동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포유류와 조류는 파충류와 양서류보다 높은 지대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예, 조류 같은 건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날아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9번째, 위험한 시기에 동물들은 떼를 지어 가는 경향이 있어 집단 매장의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 떼를 뭐 지어 다니는 걸 아프리카에 보려고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보러. 그죠?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냥 뭐 코끼리 얼룩말들 막 떼를 지어 가잖아요. 그러다가 변을 당하면 그냥 집단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더 크고 강한 동물은 더 느린 동물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마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리를 두지. 그 다음에 11번째, 조류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어 지층서 잘 발견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예. 노아 홍수에 딱 맞는 얘기예요. 12번째, 지층서 사람이 거의 발견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떠있을 것으로 죽으면은 퇴적물 표층에 가라앉아 부패된다. 뭐 잡고 살아있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서 하루 이틀 버티다가 가라앉으면서 썩어 죽는다니까. 압력에 의해서 하기 전에 벌써 그 위에서 썩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화석 지층의 양상과 노아의 홍수의 소경과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질 주정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겠습니다. 지질 주정도 몇억 년, 몇십억 년. 자, 선캄브리아기 45억 년이라고 주장하죠. 이건 대홍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400년 전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화석도 없고 퇴적층도 없었던 시기죠. 그죠? 이때는 전 세계의 온난한 기후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죠. 천년왕국이요. 온난한 기후였고 공룡이 살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오직 살기 좋았어요. 그때는 높은 산이라는 거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평지, 강도 낮은 해수면, 이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선캄브리아기 시대. 걔네들은 45억 년으로 잡지만 우리는 5,000년, 6,000년으로 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생대에 가서 선캄브리아기, 이것이 5억 7천만 년으로 잡죠. 이때 대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엽충인가 연체동물 같은 가장 느린 동물이 이 캄브리아기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이 노아 홍수가 막 시작된 거죠. BC 2348년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면서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불과 며칠 사이로 실로아기 4억 3천만 년 전 최초의 해양동물과 육지식물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고생대 미시시피기, 이건 석탄기라고 그러는데 3억 4,500만 년 전 작은 파충류 같은 최초의 동물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화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삼첩기, 그러니까 백악기, 주라기 하죠. 주라기 공원, 백악기. 이게 이제 그 중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데, 강한 육지 동물이 최초로 묻히는 때, 이때가 공룡이 이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산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이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와서 시신세 5,8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빠른 동물들이 처음으로 묻히는 말 같은 화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신세 4천만 년 전 민첩한 원숭이가 처음으로 묻히는 화석이 나오고, 중신세 2,500만 년 전 조류가 최초로 매장된, 이걸 갖다 이제 신생대 3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생대, 이게 층으로 하면은 신생대 4기, 신생대 3기,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크게 나누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5억 7천만 년의 간격으로 지금 설명했죠. 예? 과학자들하고 진화론자들은. 이게 150일간 일어난 거예요. 150일간. 150일 사이에 이것이 다 노아 홍수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선신세 뭐 하면은 이제 대륙의 융기가 이제 그런 물의 압력을 해서 대륙의 융기가 하고 해저 분지층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 걔네들은 선신세라고 해서 11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홍적세 200만 년 전에 대홍수물이 다 제거됐어요. 제거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대거돼 갖고 어떻게 됐냐? 빙하기가 온 거예요. 빙하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빙하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니까 인류의 문명의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걔네들은 1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4,500년 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노아의 홍수로 다 설명이 되는 거고,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 노아란 이름이 설화나 인류원에서 발견된 세계적 대홍수의 문화적 증거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건 뭐 그리스도하고 전 거의 관계가 없는 나라잖아요.
인도의 문헌 전설에 보면은 책에 보면 샤타파타 브라마나, 아유 이름도 어려워요. 이 책에 보면은 이게 뭐 산스크리티어라는 뭐 인도 어루, 고대 어루 갖다 쓰여졌다는데 기원전 4000년 전서부터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래요. 여기에 마누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누라는 것은 이 마누도 영어로 하게 되면은 맨, 인간이란 뜻이에요. 마누라는 사람이 배를 건조 후에 다른 7명과 함께 배에 들어가 구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에, 그 마는 고대어로 물이고 마누는 물에서 나온 노아라는 뜻으로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은 독일의 최초 인간을 마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누스. 이것을 리투아니아로 하면 노아라는 뜻이에요. 노아. 그 우리 노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74번, 그러니까 73번 나옵니다. 한 번 노아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 여자로 나오죠, 성경에. 73번 언급되고 있어. 신약 성경만 해도 주님이 오신 후로도 벌써 8번이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는 이집트어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BC 2500년 전에,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전번에 그 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이 양양자, 손수자, 창, 과자. 그 양이 스스로 창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게 하나님의 의자라는 한자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중국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 한자가 생성됐을 때. 그러니까 마귀를 봤어요. 마귀, 한자의 마귀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내용하고 일치하더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하는데 밭동산 전자, 밭전자에 사람 인자, 사사로운 사자, 그 다음에 나무 임자, 덥게 넓을 광자, 마귀 귀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동산 넓은 나무 아래 사람과 마귀와의 사사로움, 이것이 마귀의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래에서 지금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있어요. 배.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배. 노아가 만든 배. 배는 배선자가, 배선자라고 하죠. 앞에 배선자가 이렇게 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배주자, 이렇게 주자가 나오고 그 위에 팔자가 나옵니다. 팔자.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8사람이 들어갔다. 예? 놀랍죠? 이게 중국 한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가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나 인도나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나라예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300큐빅, 이게 너비가 50큐빅, 높이가 30큐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35m, 22.5m, 13.5m. 이거를 봤더니 이게 지금 1992년에 세계 선박해양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더니 가장 안전한 그런 룰에 의해서 만드는 거다.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 않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아이디어란 수치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파도 높이가 45m까지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원인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세상에서는 뭐 아라라산에 뭐 4100m 위에 뭐 배현을 발견해서 잘라 검사했더니 5000년 전에 잣나무로 역청이 발라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슬람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슬람 애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예? 캐톨릭에서 잣나무, 성경에 뭐 고펠나무라고 나오는데 고펠나무가 잣나무인지 삼나무인지 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추정만 할 뿐이지. 근데 걔네들은 다 그냥 잣나무라고 딱 그냥 카톨릭에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잣나무. 검사 결과도 잣나무. 예? 거기다 역청까지 쓰러져 있다고 성경에 맞춰서. 왜냐하면 얘네들 이거 성지로 여기잖아요, 지금요. 아라라산을 성지로 해서 또 엉터리로 뭐 하나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대홍수에 관한 자세한 일기가 창세기 7장 8장에 나와 있죠. 그죠? 40일간 비 오고 110일간 물리차고 그 다음에 370일째 방주에서 나오고 그 안에 보면 며칠 참 이게 어디 꾸며낸 얘기면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충 그냥 몰아서 붙여 넘어가는 것이지. 성경에 완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홍수가 국지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또 엉터리 자유신학자들 많잖아요.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은 홍수의 물이 제일 높은 산보다 6.8m나 더 높았다고 나와 있고, 이 배는 그래서 아라랏산에 해발 5,000m 되는 아라랏산에 걸렸다. 이것만 봐도 국지적이 아니라는 게 나오죠. 국지적이랬으면은 그 배가 인도양으로 빠져나갔어야 돼.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아라랏산에 걸려있질 않죠. 대홍수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대홍수의 영향을 보아서 대홍수의 영향으로 대륙붕이라는 게 있죠. 대륙붕. 대륙붕에서 가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륙붕, 해저 분지가 생겼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뭔지 아세요? 가장 깊은 바다가 11,000m. 마리아나 해구.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고 있을 때 마리아나 해구. 가장 깊은 해저가 11,000m까지 내려서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 이것은 가장 높은 땅에 있는 산보다도 2,000m가 더 깊은 거예요. 그죠? 이게 그때 노아 홍수로 생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예. 해저의 협곡들, 과학자들은 해저에 끼인 거대한 협곡들을 설명 못해요. 이 해저라는 건 강가에 보면은, 강가에 이 전 세계에 보면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를 따라봐 보면은 그 강가에 주요 강들에 보면 그 밑에 쭉 바다로 나가면은 그 해저 500m에 엄청난 그런 협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협곡은 그랜드 캐년의 협곡보다도 3배나 더 깊고 10배가 더 긴 거예요. 이 협곡을 뭐 국지적 홍수, 뭐 저탕류 홍수, 이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는 하늘의 깊음에 샘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당 10,000 미리, 시간당 10,000 미리. 예.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해발 500, 바다 밑에 보면 큰 강가 바다 밑으로 쭉 따라가 보면 해발 500m 아래, 그것도 어떻게 500m 아래로 생겼냐 이거예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계곡이 쫙 생겨 있다는 거예요. 높은 호수들, 이것은 언젠가 대륙의 호수 분지에 엄청난 양의 물이 고였다는 거죠. 고대 호수들이 이제 물이 고여갖고 그게 이제 호수를 형성했었죠. 땅 위에. 그래갖고 이제 그 융기되면서 그 호수 위에 또 바다 모래가 오고 뭐 솔트가 생기고 소금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유타주에 있죠. 솔트레이크. 그죠? 솔트레이크 시티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산지가 주위에 높은 흔적들.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시티가 1330m인데 그거보다도 305m 위에 그 물의 경계선이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는 거. 예. 옛날에 이 솔트레이크 호수는 보네빌 호수라고 이름을 했었다고 그래. 보네빌 호수. 옛날에 52,000 제곱킬로미터의 크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보면은 그 솔트레이크 시티 가면 거기 소금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대한 침식과 퇴적, 굉장한 물이 육지에 있었기에 많은 양의 토양과 침전물이 가라앉아갖고 땅이 생겼는데 어느 세계 여행하다 보면 어느 지역 가보면 맨 모래뿐이야. 모래뿐. 그죠? 예, 노아의 홍수 역할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거대한 강의 협곡, 지나치게 가파르고 높은 사면 사이로 아주 좁은 콜로라도 강 같은 게 흐르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가보면 그렇잖아요. 좁은. 근데 그 콜로라도 강이 어떻게 그거를 노아 홍수 때 그런 침식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그렇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죠. 그냥 홍수로는. 퇴적 암석층들은 오래됐으면 걔네들이 얘기하는 수백만 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됐다면은 그 암석이 벌써 단단하게 굳어갖고 암석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퇴적 지층으로 그대로 보였고 등 뭐 부서져요. 그죠? 예. 그런데 가면은 뭐 그랜드 캐년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부서지고 흙같이 쓸려 나오죠. 이것은 모두 한 번에 급격히 형성된 퇴적 암층이라는 거죠. 그 증거죠. 예. 그래서 그 퇴적 암층은 종종 이렇게 엇갈려 있고 또 종종 밀려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결합 안 된 부분이 쫙 이렇게 결합 안 된 부분처럼 쫙 아주 미끄러운 아주 하나의 풍경처럼 그랜드 캐년 계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룡 화석이 6,500만 년 전에 백악기급 무렵에 주라기 시대 때 멸종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전번주에 말씀했죠. 그랜 로스크 트랙, 예? 공룡의 발자국과 인간의 발자국이 같이 나왔어, 화석에.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노아 홍수 바로 전에 상태로 이 홍수, 공룡과 사람이 공존해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생긴 거죠. 화산 오염 물질로 대기권 성층권에 오래 머무는 오염먼지 물질로 인해서 빙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대기권이 있고 그다음에 성층권이 있죠. 성층권은 16km, 여기서부터 16km 이상서부터 48km까지의 성층권이라고 그러는데, 대기권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대기권에 있는 건 바람에 쓸려서 싹 없어져요. 그죠? 몇 달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가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게 빙하기가 오래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화산 한 번 불출로 인해서 20%의 태양광선이 차단된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어마어마한 압력을 해서 지금 화산 터진 것들을 보니까 약 1만 개가 터졌을 것이다. 1만 개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층권에 올라가서 그 매연이 햇빛을 가렸다고 해보세요. 빙하기가 엄청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빙하기가 오래 왔다. 이 빙하기가 보면 추적으로 보면은 지구의 30%가 전부 다 얼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30%가. 그래서 이 빙하기가 사라지기 전에는 유럽, 아시아, 북미, 이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 대신 중동 지역, 여기는 온화한 기후가 있고, 이쪽은 인도, 여기 이집트, 여기는 온화한 기후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됐다. 근데 이것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저쪽은 살만한 좋은 곳이 되고, 여긴 너무 뜨겁고 안 좋은 장소에서 사막으로 폐허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오랜 연대에 걸친 퇴적 지층 형성과 과도기적 종진화에 따른 화석이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짓이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와 그에 따른 강력한 영향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55%인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를 그냥 대충 그냥 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홍수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재창조의 개념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이것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대환란의 예표예요. 노아의 홍수는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을 했는데, 물심판을 했죠. 이 물심판은 없어도 대환란 때는 그거와 같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는 화평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54장에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땅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뒤엎는 것. 창공의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교도의 신들을 경배하게끔 하는데, 이 이교도의 신이 바로 이 시대의 과학과 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신들은 유물론과 휴머니즘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을 높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 초기 진화론자들을 다윈, 스미스, 해켈, 헉슬리,
펠리 같은 이런 초기 진화론자들은 철학자들하고 다름없어요. 보면 걔네들은 철학적 개념으로 전부 다 이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되냐, 요즘 와서는 과학한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진화론이 철학화되고 철학화된 것이 과학화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진화론과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 권위로 두고 있는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고 있는 목사들이나 김기성 목사 같은 사람들이나 또 55%의 교인들, 83%의 캐톨릭 신자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보았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성경으로는 과학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노아의 홍수로 지금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과학으로는 성경을 미안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권면합니다. 하나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지금 이 세계의 인구는 80억이에요. 80억. 예? 80억인데 그것도 많다고 지금 뭐 빌 게이츠는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바꿔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4,400년 전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는 8천억이에요. 8천억. 80억이 아니라 8천억. 예. 그리고 진화론들처럼 10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설 자리도 없어. 한 사람이 하나씩 쓸 자리도 없어. 예?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떠들어대는 진화론자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를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편이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에 보면은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지개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6번. 이 창세기 9장에만 3번 나오고 있죠. 창세기 9장의 영원한 언약. 앞으로는 니네들이 죄를 져도 홍수는 일으킬 수 있지만 대홍수, 전무후무한 깊음의 물에서 떨어지는 대홍수는 없을 것이다. 예? 대환란 때도 이건 없을 것이다 라는 지금 약속을 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오는데 주의 보좌를 두른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무지개는 영원한 영광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록 4장 3절과 10장 1절에 2번 나오는데 주의 머리에서 발산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 이것이 무지개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개는 주님의 것이다. 무지개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까? 이 무지개를 사탄의 자기 것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상징이 뭐예요? 무지개 아니에요? 무지개. 예? 레인보우. 물심판 노아의 홍수를 상징한 무지개. 예?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지금 물심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대홍수를 부인하고 자기네들의 머리 철학으로 지금 매덕년 뭐 이러면서 지금 막 화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자나 예? 지금 진화론자나 그 배후에는 무지개를 부인하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사탄의 영광으로 돌리는 지금 배교의 시대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로 진화론 12번째 거쳐서 진화론을 이제 중지하고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진화론을 발생시킨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